일자리가 있고 그 집값이 월급을 더... 많이 준다. 월급을 많이 준다. 월급을 집값은 그 다음이야. 아 진짜요? 우리나라가 저는 집값 때문에 가는 줄 알았어요. 집값 때문에 그건 너무 부동산만 생각하고. 근데 일단은 이제 일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고 네. 우리가 이제 그 6.25 전쟁 이후에 60년대부터 도시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흉년이 들었거나 이럴 때 시골에 있는 게 유리해요, 도시에 있는 게 유리해요. 굶어 죽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부동산의 형성, 도시의 형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저희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죠. 네, 오늘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우리 발밑에 있는 거잖아요. 땅인데 정말 가격은 하늘 끝까지 지금 솟구쳐 오르고 있어요. 정말 저도 신혼집을 구한 지 얼마 안 되는데요. 네. 이제 알아보려고 차 타려고 하는 순간 아 이미 나갔다 막 이런 연락을 받고 네. 정말 치열했어요. 그래서 겨우 지금 집 찾은 겨우 찾았거든요. 그럼 집을 되게 구하고 있는 분들 되게 많으신가 보다 요즘. 그리고 제 주변에도 구하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지만 다 저랑 비슷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구하기 힘들다. 보면 일반적인 상품하고 또 부동산 가격은 조금 그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부동산은 일단 부동산 늘어나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휴대폰이 부족하다. 네. 그럼 공장에서 24시간 더 찍어내면 생산하면 많아지는데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집이 부족하다. 네. 그렇게 못 찍어냅니다. 그렇죠. 집은. 그리고 이제 또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땅이 늘어나지도 않고 그쵸.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많고 특수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물일가제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껌을 하나 산다. 그럼 서울에서 껌을 하나 사든 네. 제주도에 사든 값이 거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네요. 그런 것들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같은 뭐 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더라도 뭐 몇 층이냐에 따라 가지고 로얄층이라는 게 있죠. 맞아요. 네네. 그건 수천만 원이 더 비싸고. 맞아요. 그리고 또 남향이냐 아니면 동향이냐 서향이냐에 따라서 또 값이 달라지고. 그래서 맞아요. 이제 방향에 따라서 또. 굉장히 좀 복잡한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보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뭐 오름세, 내림세, 뭐 폭락, 폭등 이런 다양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가격 변동이 잦고 그 폭이 이렇게 큰 이유는 왜죠? 뭐 기본적으로 모든 재화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네.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거나 이러면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공급이 많은데 수요가 적다. 이러면 값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법칙은 따르는데 네. 부동산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이 막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은 땅이 있어야 되고 또 공사하는 기간이 있고 또 뭐 도시계획 인허가를 통과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족한데 집을 지어서 준공해서 살려면은 빠르면 2, 3년, 네. 늦으면 4, 5년이 걸려요. 이게 타임 레그 현상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는 현상이 있고 네.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왕창 짓자. 그래서 지금 막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 근데 5년 지나서 예를 들어서 100채가 필요한데 200채가 공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뭐 다 뭐 맞춰서 이렇게 계획 짓는 건 아니잖아요. 네. 개인들이 짓는 거기 때문에 네. 그때는 가격이 좀 하락하거나 안정이 되거나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또 가격이 오르면 또 왕창 짓기도 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사이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좀 잘 맞춰서 사람들이 원하는 정도의 어떤 공급을 좀 늘리면 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공급을 늘리면은 가격은 내려가는 게 마찬가지, 정확한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만 호 공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주택이 한 700만 채가 조금 안 됐어요. 700만 채가 안 되는데 200만 채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네. 네. 지금은 주택이 한 2천만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200만 채 이상을 공급했는데 네. 2천만 채일 때 200만 채하고 700만 채일 때 200만 채 이건 다르잖아요. 네. 그때 공급이 딱 되니까 집값이 팍 떨어집니다. 근데 그래프 같은 걸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90년까지 89, 90년 서울 아파트 값이 네. 연간 30%, 35% 이렇게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서울 아파트 전체가.
작년에 오른 게 한 18% 19% 정도예요. 와. 그럼 그때 작년에. 그때 더 오른 거네 예전에가. 예전엔 2배 올랐죠. 그때는 뭐 서울의 어떤 아파트는 1년 지나면 2배씩 올랐어요. 와. 자, 근데 그러던 것이 예를 들어서 90년에 한 35% 이상 올랐거든요. 서울 아파트가 91년에 마이너스 5%로 떨어집니다. 값이. 공급이 많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거야. 입주가 되니까 가격이 팍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부터 내내 우리 주택 가격이 아마 역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대한민국 생기고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갑니다. 안정적으로. 공급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가격이 안정이 되더라.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격이 뭐 안정된 나라는 많지는 않았어요. 네. 경제가 좋을 때는 부동산 가격도 오른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은 왜 이렇게 가격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건가요? 뭐 그것도 수요와 공급입니다. 과거에 경제가 좋다. 이런 말은 경제가 좋다는 말은 돈이 많이 벌린다는 거예요. 네. 수출을 많이 하건 생산을 많이 하건 돈이 많아졌으니까 그 돈을 어딘가 투자를 하고 또 사람들이 눈높이도 높아져요. 그렇죠. 과거에는 뭐 단 한 방에 살다가 지금은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이사한다라든가 이런 수요 변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좋을 때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네. 지금은 또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경제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최고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이제 뭐 네. 생사에 굉장히 기로에 서 힘들죠. 있고 네.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무진장 많이 풀었습니다. 그럼 이 돈이 어딘가를 가야 돼요. 네. 그럼 가는 데가 이제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부동산 크게 세 가지 자산을 봅니다. 네. 이 중에 이제 뭐 채권이 가장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이 가장 뭐 네. 리스크가 높은 자산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중간인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니얼 퍼거슨이라는 그 하버드대 교수가 있어요. 경제사를 주로 한 사람인데 한 150년 동안 주식, 채권, 부동산 이거 가격을 한번 봤어요. 네. 보니까 어떨 때는 부동산이 제일 낮고 어떨 때는 주식이 제일 낮고 어떨 때는 채권이 낮고 이런 식으로 좀 갈라져요.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30년, 40년을 잘라보면은 부동산이 특히 이제 요지에 투자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더라.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도 부동산 불패신화가 계속되는 이유는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거나 아니면은 돈이라도 좀 많이 풀리거나 이러면 집값은 오르더라. 대도시 집값은 특히 오르더라. 이런 것들이죠. 아, 그럼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내가 살 집을 마련하려고 집을 막 장만하는 게 아니라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보통 많이 장만을 해서 오르고 있는 건가요? 뭐 투자의 개념하고 뭐 살집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은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자, 당신은 이제 살집으로 해서 집을 샀지 않습니까? 5억 주고 샀다 칩시다. 네. 그럼 한 10년 살았으면 3억 돼야 되잖아요. 네. 그만큼 써야 되니까 그렇죠. 월세 나가는 거하고 똑같이 다 싫어합니다. 내가 10년을 살더라도 5억은 6억이 돼 있어야 돼. 보통 일반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는 동안에도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 집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좀 큰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오를 것이다고 예측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실수요, 뭐 투자 수요 그런 것 가릴 것 없이 더 사게 되는 거죠. 실수요자 입장도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더 높은 가격에 사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고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시장 미래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현재에 대한 어떤 진단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죠. 맞아요. 집을 살 때 그냥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집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집인지 예, 앞으로 예. 얼마나 더 뛸지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심증만 가지고 그렇죠. 집을 사는 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 그 겔투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암스테르담에 뭐 그 어떤 마을을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네. 350년 동안 그 가격을 조사합니다. 네, 350년. 350년. 무려 350년 동안 해보니까 결국은 올랐다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대도시는 무조건 오르는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대도시가 오르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적게 오른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세계적인 대도시들은 더 많이 오르고 물가를 제거한 실질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물가를 빼고 계산한 거 보게 되면은 한 0.9%씩 오르는데 서울은 그것보다는 적게 올랐어요. 와,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대도시들도 런던이나 암스테르담이나 뉴욕이나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것들이죠. 다른 곳들도 못지않게 우리나라 못지않게 아니면 더 많이 오르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아까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잖아요. 예. 출산율도 낮아지고. 맞아. 그러면은 인구가 줄어들면 사실 집값이 좀 더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구가 준 적은 없고요.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자연 인구 성장률을 봤을 때는 이제 사망자, 뭐 신생아 이렇게 봤을 때는 인구가 주는 게 맞는데 해외 유입이 꾸준히 있어서 아직까지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80년대에 보면은 네. 서유럽 국가들이 인구가 감소한 적이 있어요, 실제. 그럼 그 나라들은 그때 그러면 집값이 떨어졌느냐? 떨어졌나요? 어떻게 됐어요? 거의 다 올랐습니다. 와, 왜지? 그 일단 소득이 증가잖아요. 네. 소득이 증가하면 옛날에는 방 한 칸에 살다가 소득이 증가하면 방 두 칸에 살고 이런 식으로 주거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이 정체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도시는 인구가 거의 보통 늡니다. 전국 인구는 줄더라도 서울 수도권 인구는 늘듯이 그 말은 그쪽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그런 경험을 한 나라가 별로 없는데 선진국 중에서 경제가 성장하면은 네. 집은 훨씬 많이 지어야 돼요. 옛날에 낡은 집보다는 새 집을 더 좋아하게 되고 그렇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인구가 감소한다 해서 뭐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특히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렇게 커지는 공간이 있다. 성장하는 그런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대도시는요. 네.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만 자기 집에 살고 60%는 나머지. 남의 집에 살아요. 아 전세. 예, 전세나 월세. 아, 근데 우리나라 전체로 보게 되면은 60%가 자기 집에 살고 40%는 남의 집에 살거든요. 대략. 근데 대도시는 그 반대잖아요, 지금. 네네네. 특히 이제 뭐 유럽 도시나 이런 데 보면은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이 한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진짜요? 오히려 전 더 많이 그럴 거라고 자기 생각해요. 집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대도시 가자마자 집 사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저도 서울 유학 온 지 한 15년, 20년 만에 대출 끼고 집을 하나 산 적이 있는데 그만큼 대도시는 집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네.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집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올라오셨을 때 네. 남의 집에 언제 살거나 그렇죠. 뭐 누가 집을 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집을 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빌려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1가구 1주택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좀 뭐 대도시에서는 그렇게 유리한 제도는 아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좀 괜찮은 제도일지 몰라도. 네. 그리고 이제 1가구 1주택으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네.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가게 됩니다.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 지금 집을 두 채를 살 수 있으면은 서울에도 하나 사고 뭐 지방에도 하나 사고 이럴 텐데 두 채를 가지면 세금을 많이 매겨요. 맞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한 채를 줄여야 되는데 한 채를 사는데 잘 지방 사는- 집을 살 거냐 아니면 서울 집을 살 거냐. 그거는 사실은 돈만 있다면 서울에 있는 집에 사는 서울 게- 집을 사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서울 수요를 더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죠. 그 말은 더 이렇게 이제 서울 가격을 부추긴다. 그런 제도가 오히려 그렇다는 거죠. 그 반대는 지방 집값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또 제가 주택 가격 이야기를 좀 찾아봤는데 예. 이게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한동안 이제 전 세계를 흔들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도대체 이거는 뭐가 문제였고 왜 일어난 건가요? 뭐 프라임이라는 게 있고 서브니까 뭔가 나쁘다는 거잖아요. 네. 아래라는 뜻이고 프라임이라는 건 우량 자산에 대해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고 서브 프라임은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이라고 하는데 좀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갚을 능력도 부족하고 이런데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3세대 모기지라고 있었어요. 대출을 하면 100년 동안 빌리는 거예요. 100년 동안 살지도 못하는데 그래 100년 동안 이자만 갚다가 이렇게 가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억짜리 집을 계산상 편리하기 위해서 10억짜리 집을 산다. 네. 그 은행에서 11억 빌려주기도 합니다. 더 빌려주네요. 그렇죠. 내년 되면 13억 될 거니까. 뭐 대략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집값이 이렇게 안 오르고 이럴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은행이 파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은 은행이 파산하기 직전에 어떤 행위를 하는가 하면은 은행이 이제 파산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일단 대출 빌려준 걸 다 걷어들여요. 빌려준 데가 개인들도 있지만은 기업들한테 많이 빌려주거든요. 네네. 기업들한테 갑자기 대출금을 톡 회수를 하면은 기업들이 또 파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연쇄 부도 사건 같은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노력을 하지만은 그 영향이 좀 컸다. 그것들이 이제 서프라임 사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혹시 우리나라도 이런 서브프라임 사태와 좀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확률적으로는 거의 힘들 것 같습니다. 오. 그런 사건들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는 거는 네네. LTV라고 표현하는데 네. 론 투 밸류를 해서 집값이 10억인데 얼마 빌려주냐.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인데 9억을 빌려줬다. 그럼 LTV 90%라 그래요. 10억인데 11억을 빌려줬다. 그럼 LTV 110%.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통 한 50% 정도 빌려줘요. 10억인데 5억 빌려줬다. 집값이 쭉 떨어져서 사학이 되면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겠지만은 그럼 우리는 아직 그 미국의 서브프라임 그런 것까지 대출 가기에는 같은 거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뭐 집값이 반토막이 모든 집값이 난다. 이런 것들은 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역대적으로 보면은 한 20% 떨어진 적, 30% 떨어진 적은 있습니다. 네. 근데 절반으로 떨어진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약하다고 보고 우리 그래서 이제 주택 문제에서 서프라임 사태 같이 나타나는 것들은 쉽지 네.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이제 가격이 하락 조정받으면 힘들어지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짜리 집인데 5억에 집을 사서 10억 된 사람들은 7억이 되더라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작년에 10억 주고 샀어요. 5억짜리. 한 5년 전에 5억이었고 작년에 10억짜리 샀다. 사는데 이제 6억 빌리고 산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 집값이 좀 떨어지면서 네. 그러면 집값이 10억이 8억이 됐다. 네. 그럼 아까 5억 빌렸잖아요. 네. 그럼 8억의 절반 4억만 빌려줘요, 은행에서. 그렇게 했죠. 자기들 비율 맞춰야 되니까. 네. 1억을 갚아야 돼요. 그럼 1억 갚을 돈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려워지고 파산하고 개인 파산이 늘어나고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집을 영끌이라 해서 네,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대출을 받아 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금리 인상이라든가 집값이 조금 내려간다라든가 네. 그것만 되더라도 상당히 이제 좀 힘들어질 가능성은 있죠. 근데 거시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국가가 힘들어진다로까지 가기에는 좀 그 개연성이 약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뭐 110%까지 안 빌려주고 우리나라처럼 좀 제한을 둬서 돈을 빌려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 그것도 맞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아주 유망한 청년이라 합시다. 제가 청년이니까 좀 이상한데. 이제 아닙니다, 예. 그 젊은 청년이 유망하고 지금은 연봉이 한 3천이지만은 내년에는 5천이 될 것 같고 10년 뒤에는 1억이 될 게 확실하다. 나는 연봉이 늘어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 사학이 부담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좀 많이 빌려줘야 돼요. 특히 최근에 이제 뭐 아파트 청약을 받았는데 그 대출 제약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뭐 또 뺏기는 경우도 있고 그걸 오히려 이제 현금 부자들이 가져가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대출 규제만 하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또 이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또 대출이 안 나와서 힘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집을 10채, 20채 사는 이런 뭐 이건 누가 봐도 투기꾼이다. 이런 사람한테는 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해가지고 그것들을 뭐 투기 상품화 하는 걸 막아야 되겠지만은 보통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절실한 사람들, 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그걸 좀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 또 그런 문제도 있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40, 50% 정도 이렇게 LTV, 집값의 40, 50%를 빌려주는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까지 빌려주기도 하고요. 물론 뭐 청년들도 좀 직장이 좀 튼튼하고 이런 미래를 청년들이겠죠. 좀 생각해서. 그래서 규제라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고 또 이제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네. 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생계형 대출입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산 게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빌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조금 더 올리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예, 부동산에 대한 것들도 뭐 기존 학문들에서 이제 생각의 틀을 정해놨어요. 틀이라는 게 뭐냐? 수요와 공급입니다.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급을 해야죠.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낮추면 돼요. 네. 그 이제 우리도 이제 심플하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자,
수요를 낮춘다. 수요를 낮추는 거는 이제 투기적 수요가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한다, 뭐 세금 규제를 한다 이런 것들이 현 정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을 많이 하면 되잖아요. 공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뭐 도심의 주택도 많이 만들고 또 외곽의 신도시도 만들고 이런 정책들이 가면은 가격이 안정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할 일은 미리미리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린 경제가 좋을 때는 이제 막 이렇게 개발한다 그러고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또 개발을 안 하고 네네. 이것들이 다 시차가 발생하니까 이제 꼬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들이죠. 그냥 부동산은 집값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뭔가 그런 규제 완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제 수요와 공급에서 가지고 지금 현재 너무 과열됐다. 그럼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리고 네. 지금 현재 너무 안 좋다 상황이 이게 이제 국민 경제까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수요를 좀 진작시키고 공급을 조금 줄이고 이러면 또 가격이 안정이 되거든요. 네. 지금 우리는 지금 집값이 떨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집값이 떨어지면은 행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대출금을 다 원리금 상환도 힘들어지고 그렇죠. 그래 특히 마지막에 산 사람들은 개인 파산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집값은 보통 선진국에서는 물가 상승률 비슷하게 가는 게 제일 낫다. 그리고 특히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기 재산의 한 80에서 90%를 집으로 갖고 있습니다. 현금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집값이 한 20, 30%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고령층의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기 되든지 간에 가격이 안정적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맞아요. 그런 것들이죠. 안정적이고 뭔가 그 밸런스 유지를 잘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잠깐 얘기했던 우리 영끌 예.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우리 2030 세대들도 영끌에 굉장히 좀 열어 올리고 있잖아요. 이게 맞아요. 괜찮은 걸까요 지금? 영끌이라는 건 항상 뭐 좀 위험한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들인다. 그뭐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뭐 지렛대 효과. 네. 이게 잘 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 집을 사는데 자기 돈 1억에 뭐 4억을 빌려서 했다. 근데 이게 6억이 되었다 그러면은 자기 돈 1억밖에 안 됐잖아요. 네. 네. 1억 가지고 1억 번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5억짜리가 4억이 되면은 그나마 갖고 있던 돈 1억도 날리는 거야. 자기 재산이 빵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항상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지금과 같이 이제 금리가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고 네. 집값이 높은 상태에서 추격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사회의 변화랑 경제의 상황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좀 서로 영향을 끼칠까요? 엄청나게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뭐 사회적 영향이라는 것들은 보통 이제 인구가 얼마가 늘느냐. 그다음에 이제 인구보다 더 중요한 건 가구 수로 따져요. 가구 수. 아, 그래서 가구 수가 이제 집값하고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올해 내년 집값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갑자기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에서 1,000만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과정은 한 100년, 200년 걸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인구나 사회학적 요소 같은 경우에는 단기 가격에는 큰 영향을 못 미쳐요. 근데 경제적 요소들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돈이 풀리구나. 네. 경제가 많이 좋아지겠구나. 특히 인플레가 생기겠구나. 인플레 생기면은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실물로 갖고 있는 게 낫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가 많아진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들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경제가 더 좋아질 것 같아. 그럼 지금이라도 잡아놓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앞으로 경제가 무지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럼 빨리 처분하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가 2010년대에 보면은 아유. 집값은 계속 조금씩 떨어지는데 전세값은 계속 올라요. 나는 집을 안 사겠다. 집을 안 사더라도 어딘가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럼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매매 수요는 이만큼 있다가 줄어졌고, 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겠죠. 그 대신 전세 수요는 이만해진 거예요. 전세값은 퍽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그래서 뭐 현재 경제라든가 나중에 이제 그 경제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경제가 좋을 때는 부동산이 늘 오르고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부동산이 늘 내려가는 게 맞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는데요.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경제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올라갈 요인이 한 10개가 있다. 네. 떨어질 요인도 한 10개가 항상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그런 것들이고 90년대 초반에 우리 경제가 좋았습니다. 네. 우리가 OECD 가입하고 막 그랬었어요. 네네. 네. 근데 그때는 집값이 거의 멈춰 있거나 약간 떨어졌어요. 오르지 않고. 네. 그때는 공급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경제가 누가 봐도 좋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네. 집값은 폭등하고 있죠. 그렇죠.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게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러니까 집값이라는 거는 경제가 큰 영향을 미치지만은 네. 이게 유일한 요소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여건 공급 수요 요소가 각각 한 10개씩 있을 거예요. 적어도. 그럼 이것들이 어떤 영향이고 어떤 게 힘이 더 세냐. 특히 금리 같은 것들. 네.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지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금리가 올랐던 해, 다음 해, 그 다음 해를 보게 되면은 금리 올랐을 때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몇 년 지나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다음에는 뭐 이렇게 바로 나타나는 게 바로 아니구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또 다른 요소가 와서 또 변화시킬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죠.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예, 맞습니다. 이게 진짜 뭐 예상하기도 힘드네요, 진짜. 그렇게요. 야.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얘기들이 있더라도 네. 그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네.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수요와 공급. 예. 네, 부동산 가격이 단순히 집값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이런 문제 그냥 단순한 그 문제가 아니라 금융 또 우리 사회 경제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좀 규제와 완화를 잘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그 또 부동산 정책이겠죠. 그렇죠. 네. 다음에는 어떤 내용들을 제대로 배우게 될까요? 뭐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그것들이 정책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시작을 얘기했는데 네. 큰 섹터 중에 하나가 주거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네. 2030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가 아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그렇죠. 아무리 경제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이제 부동산은 내가 살아야 될 집이니까. 알아야 예. 2030 그 젊은 세대들이 왜 이런 관심이 필요한지 우리가 다음 예. 시간에 잘 배울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강연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강연 때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단군 일의 최고가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적이 또 있었나요? 돈을 번 사람들 보게 되면은 오를 때 그 상승세에 올라타라. 이런 맞아요. 그 얘기가 얘기는 있거든요. 들어봤어요. 전국의 집값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상승합니다. 강남은 더 이렇게 움직여요. 심하네요. 이게 시기별로 조금 변동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집값이 오를 때 집을 사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기 싫습니까? 너무 사고 싶어요. 당장 당장 제 거이고 싶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투자 습관입니다.